네, 안녕하십니까. 152페이지 한 펴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의 처분과 책임의 가중 이랬는데, 자, 어저께 칠판에 전세권 양도할 수 있고 담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임대도 할 수 있고요. 다시 전세도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전세라고 하죠. 예, 이게 이제 전세권 물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자유가 허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물건이기 때문에 전전세 할 수도 있고요. 양도한다는 얘기는 아예 전세권을 갑이 가지고 있는,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주니까 이 전세권자가 그 전세권을 병에게 양도하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고 이 사람이 전세권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양도하게 되면 이거 물건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물권자가 되는 겁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갑의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양도하는 것이고요. 아니면 담보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담보 제공하는 건 이제 저당권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려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전세권을 설정을 할 때는 전세금을 지급하죠. 그 전세금 반환 채권도 금액이 큰 거기 때문에 요거 담보로 해서 사용수익권도 있고 전세금 반환 채권도 있기 때문에 담보로 해서 돈을 얻어 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전세금이 1억이다. 그럼 우리 똑같이 한 6천만 원 정도까지, 60% 정도까지는 담보 제공하고 돈 얻어 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임대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다가 임대를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임대인이 되고 여기가 임차인이 되는 겁니다. 또 다시 여기다가 전세를 다시 놓을 수도 있다. 전세권을 다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럼 여기가 전세권자고 여기가 전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걸 원전세권, 전전세권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이 용어가 복잡해서 그렇지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실제로. 자, 뭐 양도한다? 그러면 얘가 전세권자가 되고 얘는 전세권자가 아니다죠. 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그럼 담보 제공이고 사용수익은 여기서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우리 저당권 설정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소유권에다가. 그래요. 임대했다? 그러면 사용수익은 얘가 한다는 얘기죠. 일부 임대할 수도 있고 전부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요거 임대하고 전전세의 개념이 좀 비슷해서,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밖에 안 남았답니다. 그럼 여기 임대할 때 임대기간도 1년 이내로 해야 되겠죠. 전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세의 존속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았으면 전전세의 존속기간도 1년 이내가 돼야 되는 거고, 원전세금이 1억 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 임대보증금도 1억 원 이하가 돼야 될 테고 전전세금도 1억 원 이하가 돼야 될 겁니다. 원전세권이 소멸했답니다. 그럼 여기 임대차도 또는 전전세도 같이 소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문제가 될 만한 거 이거 전전세 했을 때요. 그러면 용어가 이게 이제 짜증나게 막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용어가. 근데 이제 우리 시험은 또 잘 내는 편은 아니고 중개사 쪽에서는 이게 또 이런 거래가 빈번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내는 편이고, 우리 시험은 또 이게 잘 안 내는 편인데, 또 모르죠. 항상 제가 예측이 불가능한 게 우리 시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만약에 전세를 놨다 그러면 이걸 원전세라고 하고 이걸 전전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전세권 설정자고 원전세권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전전세권 설정자고 전전세권자죠. 용어가 짜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용어만 그렇게 바꿔놓고, 자, 원전세가 소멸하고 전전세도 소멸했어요. 그런데 원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원전세금 반환을 지시하기 때문에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권자에게 전전세금 반환을 지시하면 전전세권자도 목적물 경매를 통해서 전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손이 막 부들부들 떨리죠? 어떻게 걸리면 뭐 한번 이렇게, 그죠? 한 대 때리고 싶어서, 그죠? 네,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이게 소멸했는데 여기 전세금을 안 준대요. 그리고 이것도 소멸했는데 여기 전세금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다 소멸했어요. 근데 여기 전세금을 안 줘서 여기 전세금을 못 주면 얘도 경매 통해서 이 전세금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암만 설명을 해도 여러분이 극복 못하면 이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되면 정말 나쁜 사람이거든요. 나쁜 사람에게 걸렸다 그럼 재수 없는 거야. 할 수 없어요. 그죠? 예, 그래. 여러분이 극복하셔야 됩니다. 자, 요 원전세, 전전세도 모두 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했고 원전세금 줘야 되는데 원전세금 안 주니까
전전세권 설정자가 전전세금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전전세권자도 경매 통해서 전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냥 머릿속으로 그리는 거야. 여기 원전세, 전전세 이렇게만 딱 나누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임대나 또는 전전세의 경우에는 설정행위를 금지할 수 있어요. 이거 다 설정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양도금지 특약하면 무효라 그랬죠. 근데 이 전세권만 양도금지 특약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혹시 양도금지 특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거 두 개의 경우에는 임대나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까지도 책임지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제 양도금지 특약 또는 임대나 전전세 금지 특약을 하지 않았으면 할 수는 있다. 할 수는 있으되 책임이 엄청나게 가중이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요. 얘가 사용하던 게 이런 건물이었었어요. 건물이었고 얘는 TV를 잘 안 보는 사람인데 얘한테 임대 또는 전전세 했습니다. 근데 얘는 직업상 TV 같은 걸 많이 봐야 돼. 외국에서 들어오는 TV 같은 거. 그래서 얘는 안테나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근데 이 안테나 설치해서 뭔가 사용수익 하는 게 잘못된 사용수익은 아니잖아요. 뭐 제 여기 왜 안테나 왜 설치해 이거요? 돈 없는 거지가? 그건 아니죠. 안테나 설치해서 사용수익 할 수 있 정상적인 사용수익 과정에 혹시 낙뢰가 쳐가지고 이거로 인해서 불이 싹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사태 아닙니까? 이때 직접 설치한 병은 책임 안 진다라고 하더라도 을은 가백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에 대해서도 여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불가항력의 손해를 책임을 지느냐? 그 얘기는 하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런 아주 못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양도, 담보 및 임대 자유와 제한인데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그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런데 설정행위로 금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죠. 만약에 전세권이 양도가 되면 그러면 지금 칠판에서 을의 전세권이 병에게 양도가 돼서 병이 전세권자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이제 물건을 지금 취득한 거 아닙니까? 그럼 병은 그냥 전세권자인 거예요. 등기도 될 테고요. 전세권을 양도하려면 전세금 반환 채권 양도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까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그냥 전세권자죠. 그럼 갑에게 그냥 바로 대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전세권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세권 양수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그럼 우리 칠판에 있는 갑을 병정 가지고 볼 때 전세권 양수인은 병을 얘기하는 거죠. 전세권 설정자는 갑이잖아요. 갑에 대하여 전세권 양도인 을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죠.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으로 하나 더 줄쳐놓으시면요. 전세권 양도, 담보 및 임대를 금지하는 특약은 등기하게 되면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고요. 전전세입니다. 자, 308조에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인데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다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부담한다죠. 그러니까 양도금지 특약, 전전세 또는 임대금지 특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할 수는 있으되 책임이 거진, 그렇죠? 속된 말로 했다가 걸리면 속된 말로 죽을 걸, 뭐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전전세의 요건 특별히 볼 거 없습니다. 자, 전전세는 원전세의 범위 내에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건 저 쭉 보실 필요 없고요. 전세권자의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거기 153페이지 보면요. 리을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리을에 있는 내용 전전세권자의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인데 전전세권자도 전세권자잖아요. 앞에다 그냥 전전세라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냥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로부터 전세를 받았다 그래서 전전세라는 얘기를 붙이는 거지 그냥 전세권자입니다. 그래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거는 원전세권자가 경매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래서 전전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고 원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고 있고 원전세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소멸하고 전세권 설정자가 원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이 지체한 경우에 전전세권자도 그 목적물 경매에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막 손이 떨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우리 머릿속으로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요것도 끝났고 요것도 끝났는데 여기 전세금 안 주면 여기 전세금 못 줄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전전세권자도 경매 실행해서 전전세금 우선 변제 받아갈 수 있다. 그냥 여기저기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시험 지문에 나오면 조금 집중해갖고 한번 보시면 되는 거죠. 예. 평상시에 공부할 때 이거 암기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돼? 그리고 머리 뽑지 마시고 시험장 가서 여기저기를 하면서 용어만 갖다 붙여놓으면 돼. 그러면 쓰면 돼요. 여기다가 원전, 전전 이렇게 쓰면 되죠. 예, 써놓고서 하나 이렇게 써놓고서 찾아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문제 내면 그냥 에이 틀린다 너 먹어라 그러고 줘버려요. 그냥 이렇게 내버리면 뭐가 어는 뭐 한 문제도 안 틀리려고? 다른 것도 틀리는데 이것 좀 틀리면 어때요? 아니 다른 거 쉬운 것도 틀리는데 어려운 거 왜 안 틀리려고 그래? 그죠? 예. 이런 거 그냥 던져버려도 관계없어요. 이거 문제 내면.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임대입니다. 임대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하게 되면 책임이 가중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153페이지 전세권자는 어떤 의무가 있느냐라고 하는데요. 용법 준수 의무예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게 주거용으로 빌려줬는데 주거용으로 안 쓰고 말씀드렸죠. 뭐 무언가 하면서 놀았어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예, 이런 걸로 쓰고 있으면 어떡한다고요? 용법을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럼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소멸 청구하게 되면 즉시 소멸합니다.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요.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할 때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족하면 더 청구해야 되고 남으면 돌려줘야 되겠죠. 예. 그리고 전세권 어떻게 소멸 통고해서 소멸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54페이지 갑니다. 전세권자의 현상유지 수선 의무예요.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 유지하고 통상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물권자잖아요. 물권 같지도 않은 물건을 줬으면서 또 의무는 물권자로서 완벽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임차인은 전세권이 아닌 임차인은 목적물 유지 수선에 필요한 필요비 같은 거 있죠. 이거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세권자는 그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전세권자를 보호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법인데 얘한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죠? 네. 그래서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 말의 의미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1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세권자는 목적물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고 동그라미 3번에 만약에 전세권자가 현상 유지 수선 의무를 위반하면 목적 부동산 용도에 쫓은 사용 수익을 하지 않은 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주거용이다. 그럼 주거용으로 유지 수선을 계속해야지 주거용의 용도를 계속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수선하지 않아서 주거용으로 못 쓴다. 그러면 결국은 이것도 용법 위반으로 봐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좀 가혹하게 하겠다 그런 얘기죠. 예.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라이브 클래스. 두 번째 시간 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머리 앞에 합니다. 자, 정신 차리시고 이번에 합격 진도 나갑시다. 누구세요? 전 애들 교수인데요. 제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이번엔 합격. 집에서도 학원처럼 공부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우와, 진짜 가까이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담보 물권성이다 라고 하는데, 일단은 전세권의 담보 물권 성질이 생기려면 전세금 반환이 지체될 때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권한,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입니다. 전세권이 소멸했으나 전세금의 반환이 지체되는 경우라고까지만 붙여놓을게요. 거기까지만. 전세권이 소멸했으나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의 의미는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 제공하고 말소 등기 서류까지 제공을 했다가 전제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러면 경매 실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담보물권으로서 통유성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양쪽 가로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을이 갑에게 전세금을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다 다시 그릴까요? 저기는 이제 불가항력에 관한 손해까지 했으니까 을이 얘한테 전세금을 줬겠죠.
전세금을 주고 목적물 인도받아서 점유해서 사용 수익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는 전세권을 가지고 있고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기타 사유로 소멸하게 되면 모두 청구할 수 있어. 전세금 반환 청구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이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이 전세금이잖아요. 얘가 돌려받을 수 있는 전세금. 이 전세금을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병에게 이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얘한테 양도할 수 있느냐. 양도해야 되죠. 양도하게 되면 모두 같이 양도해야 되는 거죠. 전세권도 같이 양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전세권은 양도하지 않으면서 요거는 그대로 을이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전세금이 없는 전세권은 존속할 수 없다 그랬죠. 전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세권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얘한테 양도한다 라고 하면 을은 전세금 없이 전세권만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굉장히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이때 전세금 반환 청구권을 했을 때 양수인이 무담보 채권으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수받았다. 지급한 전세금이 1억 원이다 라고 하면 전세권 없이 얘는 무조건 1억 원짜리 무슨 채권이요? 무담보 채권으로 양수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건 뭐 굉장히 전세권자에게 훌륭한 거 준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을 무담보 채권으로 양수받은 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답니다. 만료가 됐으면 얘는 목적물 돌려줘야 되죠. 그 다음에 말소등기 서류 교부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갑이 을에게 줄 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을에게 줄 돈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을은 그냥 목적물 반환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냥 가는 거야. 이때 이제 병이 와서 전세금 주세요 그러겠죠? 전세금 주세요 라고 하면 갑이 뭐라 그래? 나중에 줄게. 아니 왜 지금 안 주십니까? 뭐 어떡할 건데? 네 맘대로 해봐. 경매 실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전세권 없잖아요. 무담보 채권 양수받았죠? 네. 그러니까 경매 실행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가 소멸해 버린다고. 이것도 누구에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입니까? 갑에게 엄청나게 유리한 제도입니다. 이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 분리양도는 원래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예외적으로 3자 간에 합의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데 반환 채권만 그때는 무담보 채권으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담보 채권으로 양도하게 되면 이네들한테 훨씬 더 불리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서 아시겠죠? 만약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양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존속기간이 만료됐다. 그래서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등기 서류를 교부했다. 근데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경매 실행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래서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양쪽 가로 3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그래서 원칙이 불가죠. 원칙 불가. 굵은 글씨까지만 줄칠게요. 동그라미 2번에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의 분리 양도가 가능한 경우 이렇게 돼 있었죠. 거기 기억에 있는 무담보 채권으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지금 좀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참고사항으로 그냥 보십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 거기 니은에 있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요. 혹시 지금 존속기간 중에 아니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가 돼서 목적물 반환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이 같이 있을 때 존속기간이 만료됐을 때 이때 양도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때 양도하는 거 가능하고 여기도 전세권하고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같이 양도하는 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존속기간 중에 분리 양도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억만 보시고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되 그냥 그거 암기하십니다. 기억에 무담보 채권으로서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아시겠죠?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소멸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전세권 소멸.
전세권의 일반적 소멸 사유다라고 하는 거, 목적물 멸실되면 전세권 소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당권 실행 경매가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고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당권이 전세권보다 먼저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전세권이 들어가 있었다. 그러면 경매 실행으로 밑에 있는 전세권은 소멸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돼 있다. 그럼 후순위 저당권이 경매를 실행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때 선순위다 후순위다 라고 하는 건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갑이 소유자인 어떤 물건이 있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병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었고, 네 번째 정이 저당권 가지고 있었고, 다섯 번째 A가 한쪽 부분에 또 전세권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B가 저당권을 가지고 있었다.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항상 이렇게 저당권이 하나의 물건 외에 두 개 이상이 있을 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실행하는 사례로 나옵니다. 항상 얘가 경매 실행한다 그러면 눈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금방 답을 알게 되는 거야. 후순위자가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럼 말소 기준 권리는 어떤 게 되는 거죠? 정의 기준, 이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죠. 이게 많이 얘기한 겁니다. 지금 적극적으로 눈 부라리고 막 덤벼 들어야 돼요. 지금 뭐 눈 이렇게 뜨고서 그냥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얘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후순위 권리 싹 다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은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얘는 그냥 남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소멸해야 되겠죠? 예, 배당을 받고 소멸합니다.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순위에 의해서 배당을 받고 소멸하게 되는데, 이때 만약에 병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전세권도 담보물권의 성질이 있다고 얘기했죠. 원래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저건 소멸하는 게 아닌데, 얘가 배당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해버리죠. 그럼 담보물권이 돼버리는 거예요. 배당 요구한다는 얘기는 전세금 나 돌려줘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전세금을 배당받으면 저 전세권도 소멸하는 겁니다. 원래 최선순위 저당권 뭐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저당권보다 먼저 성립되어 있던 물건들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최선순위 저당권이라고 했으니까 우에 저당권은 없겠죠? 예. 얘를 기준으로 해서 우에 있는 물건들은 소멸하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 당연히 소멸하겠죠? 얘들은 소멸하는 게 아닌데, 그 중에서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매 과정에서 배당 요구를 해서 전세금이 소멸하면 전세금 없는 전세권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같이 소멸하게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 경매,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세권이 성립한 경우 동그라미 1번 줄 쳐놓습니다. 그럼 전세권보다 뭐가 빠르다는 얘기죠? 저당권이 빠르다. 그럼 그때 이 전세권은 이 전세권 얘기하겠네요. 이거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들어와 있는 전세권 아닙니까? 얘는 경매 실행으로 소멸해야 되겠죠? 예, 물론 순위에 의해서 배당은 당연히 이루어질 테고요. 그래서 기억에 선순위 저당권 경매 실행 또는 후순위 저당권 경매 실행 여부 따지지 않고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한다. 왜? 말소 기준 권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최선순위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다음 페이지 156페이지로 전세권이 먼저 성립한 후에 저당권이 성립했다. 전세권이 먼저 성립하고 저당권이 나중에 생겼답니다. 그죠? 자, 이 경우에 원칙 그랬습니다. 원칙의 두 번째 줄 뒷부분으로 갈게요. 전세권의 용의권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고, 예외는 A, B 다 주실 겁니다. 예외. 저당권 실행 과정에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전세금에 대한 배당을 받으면 경락으로 인해서 전세권은 소멸한다. 배당을 받으면요. 자, 그 다음에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전세금의 배당을 받아 소멸했다 하더라도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요 말은 요거 그대로 옮겨오는데, 여기에 혹시 4번이 아니라 4번이 하나가 전세권이 또 있었다는 거야.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5가 되고 6이 되고 7이 됐다. 중간에 C라고 하는 애가 전세권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C는 배당 요구하지 않은 거야. 근데 병이 배당 요구했답니다. 그럼 얘는 전세금을 배당받았으니까 소멸하는 거지 말소 기준 권리로 소멸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배당받아서 소멸했어도 얘가 배당 요구 안 왔으면 얘는 요 전세권은 저 다음 거보다 빠른 거잖아요. 중간에 끼어 있는 거요. 요때 저 전세권 소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세권이라고 하는 건 건물 일부를 대상으로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에 여기에 병이 전세권 가지고 있었다. 근데 C는 여기에 전세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C는 여기에. 그리고 저당권보다 이거는 빨랐다는 거야, 둘 다. 그래서 최선순위 저당권이 밑에 있었으니까 경매 실행했다. 얘네들을 소멸하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얘가 배당 요구했답니다. 먼저 성립된 얘가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얘는 배당 요구하지 않았으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해서 전세권이 소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세권이 말소 기준 권리로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왜 소멸하는 거죠? 전세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311조의 전세권 설정자의 소멸 청구입니다.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않을 때, 그럼 제가 아까 무언가 하면서 노라스로 쓰는 것도 용법 위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유지수선 의무가 있는데 유지수선 의무를 하지 않는 것도 유지수선하지 않는 것도 용법 위반이라 그랬죠? 이 두 가지 사유가 있으면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전세권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입니까? 아닙니까? 형성권이죠. 매, 분, 소, 증자 들어가는 청구권 아닙니까? 즉시 소멸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서 6개월 있다 소멸하는 것도 뭐 하나 배운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6개월 있다 소멸하는 경우 어떤 경우였어요? 그렇지. 기간의 약정이 없는 전세권 양 당사자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소멸 통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6개월 있다 소멸한다 그랬죠. 하나 또 있었잖아요. 전세권이 법정갱신됐을 때 이것도 기간 정함이 없는 전세권으로 취급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가 다 소멸 통고에 의해서 소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복습하셔야 됩니다. 복습. 그죠? 예. 자, 그래요. 그러면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자 157페이지로 가면 금방 나옵니다. 313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게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6월이 경과되면 소멸한다죠. 예, 이건 몇 번 설명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양쪽 가로 5번에 목적물이 멸실이 됐습니다. 자, 목적물이 멸실됐다라고 하면 이게 멸실됐다는 거야. 이 멸실된 사유가 불가항력의 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목적물이 멸실됐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책임져야죠. 그럼 책임지는 거 어떻게 돈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이때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으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주지만 부족하면 더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전세권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전전세도 하지 않았어요. 낙뢰 등을 맞아서 일부가 멸실이 되거나 전부가 멸실됐대요. 그럼 전부 멸실됐으면 전세권은 전부 소멸하는 거겠지만 일부만 멸실됐대요. 그러면 남은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기존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게 전세권의 목적 달성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냥 그대로 전세권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 전세금 감액을 청구하면 되는 거겠죠. 그런데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러면 소멸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해야 되겠죠. 예.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목적물의 멸실 제314조에 전세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줄쳐야 됩니다. 뭐로요? 불가항력으로 인해서 멸실된 경우에 멸실된 부분의 전세권은 소멸한다. 여기서 멸실된 부분이라고 하는 게 전부면 전부고 전부 소멸하는 거고 일부면 일부만 소멸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전항의 경우 일부 멸실의 경우, 전항의 일부 멸실의 경우 전세권자가 잔존 부분으로 전세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그러면 원래 전세권 설정에서 사용수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엔 유지할 필요 있습니까? 전세권을? 없죠. 그럼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권 전부의 소멸을 통고하고 전세금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315조에 전세권 목적물 전부 또는 일부가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줄칩니다.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된 때는 전세권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책임 있는 사유면 손해배상해 줘야 되죠. 전항의 경우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이 소멸된 후 전세금으로서 손해배상에 충당하고 잉여가 있으면 반환, 부족함이 있으면 다시 청구. 그게 뭐 설명할 겁니까? 남으면 돌려주고 부족하면 더 청구한다라고 하는 게. 궁금하십니까? 왜 그런가? 안 궁금하시죠? 네, 그래. 158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스스로 포기했답니다. 그럼 전세권 소멸해야 되죠. 그럼 이건 말소 등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그라미 3번 전세권의 포기는 물권적 단독행위다. 뭐까지 해야 된다고요? 등기까지 해야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약정 소멸 사유로 인해서 뭐 어떤 일이 생기면 전세권 소멸시키기로 한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하는 거고, 이것도 약정이라고 하는 게 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등기해야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고, 말소 등기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기간 만료로 소멸했던 어떤 사유로 소멸했던 전세권자는 목적물 반환하고 말소 등기 서류를 교부해야 되고, 전세권 설정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거 서로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거죠. 근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된다는 얘기는 지금 전세권자는 목적물 돌려주고 말소 등기 서류까지 교부했는데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줄 때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녹화된 강의는 나중에 몰아듣게 되더라고요. 라이브 클래스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에 맞춰서 꼭 들어야 하니까 공부도 미루지 않게 되고 학원에 가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집에서도 생생한 강의 현장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브 클래스가 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권이 소멸한 때 317조입니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된다. 여기에 1번 추가적으로 봐요. 추가적인 설명입니다. 1번이 전세권자가 목적물 인도했대요. 그럼 2개 줘야 되는데 하나만 줬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전세권자는 뭐뭐 줘야 되는데요? 뭐뭐 줘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전세권자 뭐뭐 줘야 됩니까? 서류하고 물건까지 돌려줘야 되는데 물건만 돌려주지 말소 등기 서류 안 줬다 그런 얘기죠. 예.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목적물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그러니까 2가지 다 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1번으로 다시 가면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인도했다 하더라도 전세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거나 이행 제공하지 않았다. 그럼 2개 중에 하나만 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이 됐다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 전세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럼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을 하고 있고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소멸했대요. 이 상황에서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전세권을 대상으로 해서 돈 빌려줬는데 전세권이 소멸한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이거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전세금 반환 채권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 전세금 반환 채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다가 돌려주지 마세요 라고 해서 얘한테 압류가 들어와야 된다고. 이게 이제 일종의 물상대위거든요. 물상대위인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은 전세권 설정 계약 누구하고 했습니까? 을하고 했죠. 돈은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전세금은? 을한테 받았습니다. 근데 을이 저당권을 설정을 했는데 등기부에 보니까 이 저당권이 남아있어요. 남아있는데 전세권에 부기 등기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워지면 이거 무조건 지워지는 거죠. 네, 그래. 그래서 저당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인 갑한테 저 돈 못 받았으니까 전세금 주지 마세요 라고 해서 압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왔대. 그럼 갑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거 다 갚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금을 누구에게 주면 되는 거죠? 을에게만 주면 되는 거지. 왜? 병은 갑하고 계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만 주면 돼? 을에게만 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도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된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제3자, 여긴 저당권자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나 다른 사람들, 압류가 없는 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해서만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한다.
자, 이번에는 전세권 존속기간 중에 전세 목적물 양도와 전세금 반환 채무인데, 존속기간 중에 갑이 자신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A한테 양도했다는 겁니다. 이 전세권은 등기가 돼 있는 대세권이죠. 그러니까 갑한테도 대항할 수 있지만 새로운 소유자 A한테도 대항할 수 있고, A가 B에게 팔았대요. 그럼 B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병이 소유자가 3번이 바뀌었다는 거야. A, B, C까지 3번이 바뀌었답니다. 이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만료가 돼서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때 이 전세권 자체는 등기가 돼 있으니까 대세권이잖아요. 현재 소유자인 얘한테 전세금 돌려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던 얘네들은요, 전세금 반환 채무가 어떻게 됩니까? 면책이 돼버리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면책적 채무 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전세권 존속기간 중 전세 목적물의 양도와 전세금 반환 채무, 그럼 가로 안에까지 줄침이 되는 겁니다. 뭐죠? 면책적 채무 인수다. 아시겠죠? 그럼 면책적 채무 인수가 뭔지는 여기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설명 안 읽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설명을 잘 들어야 집에 가면 복습 시간이 짧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설명을 안 듣고 제가 설명할 때 밑에 거 읽으면 집에 가서 복습 시간 또 길어집니다. 자, 넘겨보실게요.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권과 우선 변제권이에요. 전세금 반환이 어떻게 될 때요? 지체될 때라고 얘기했죠. 지체된다는 얘기는 여기는 다 줬는데 얘가 전세금 안 줄 때, 그때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경매권과 우선 변제권, 경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라고 얘기했어요? 기억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까지만 줄칩니다. 그러면 경매 신청할 수 있는데, 전세금 반환이 지체한 때란 무슨 소리냐? 어떻게 하는 거냐? 니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하려면 우선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전세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말소 등기 서류 이행 제공을 완료해서, 그럼 이때 뭐가 되는 거지? 전세권 설정자가 이행 지체가 되는 겁니다. 전세금 반환이 지체가 된다. 아시겠죠? 네. 그때 경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순위 담보물권자 기타 채권자의 우선에서 전세금의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신청 범위. 자, 요게. 얘네들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만 전세권 가지고 있는 애들 아닙니까? 네. 이거 가지고 부동산 전체를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전세권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혹시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해 주죠? 얘네들이. 얘를 경매 신청해 주면 전체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일부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를 경매할 수는 없어요. 만약에 이 부분이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된다, 그럼 요것만 경매해도 가능하죠. 왜냐하면 독립된 물건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세권 또는 여기에 대한 전세권 가지고 전부 경매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경매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해 버렸다는 거야. 그럼 전체 매각대금에서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과 경매 신청 범위인데 기억은 다 줄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에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하고, 이 얘기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겠으나 경매 청구권은 없다.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민법의 판례의 어떤 그 특징적인 표현 방법이 그거예요. A는 변론으로 하고 B는 없다 라고 하면 A는 당연히 인정되겠지만 B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A는 요거하고 같이 취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변론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굉장히 유식해 보이죠? 하지만 성질은 좀 나죠. 뭐 이런 말 쓰냐?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좀 쓰지, 그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으로 갑니다. 그러면 경매 청구권은 없으면 어떡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있다면서. 니은의 세 번째 줄 보십니다. 우선 변제권은 변론으로 할 때 우선 변제권은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중간에 후순위 권리자 등의 경매 실행으로 매각이 이루어지면 해당 건물 전부의 경매 대가에서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그 다음에요. 디귿에 앞에서 잠깐 한번 봤습니다.
건물 중 일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 경락으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사정만으로 아까 했잖아. 후순위자가 경매 신청해서 선순위 얘가 배당받아서 소멸한다라고 해서 말소 기준 권리로 소멸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전세금이 소멸했기 때문에 소멸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배당받아서 소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나중에 설정되어 존속기간이 남아있는 건물의 다른 부분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이나 임차권까지 경락으로 소멸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속물 수거권과 원상회복 및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다 라고 하는데요. 자, 전세권이 존속기간 중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과정에서 여기다가 갖다 붙인 물건이 있을 겁니다. 갖다 붙인 물건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갖다 붙인 물건들. 전세권 설정자가 갑이고 전세권자가 을입니다. 갖다 붙이는 행위는 누가 했냐? 을이 자기 비용을 들여서 갖다 붙인 거야. 얘가 갖다 붙였어요. 이것도 얘가 갖다 붙였습니다. 갖다 붙인 사람은 얘인데 저 물건이 독립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해결하는 거야. 갖다 붙인 물건이 독립성이 있다는 얘기는 떼내서 별도로 팔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독립성이 없다는 얘기는 이 건물의 일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독립성이 있는 이 물건의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고 독립성이 없는 요거는 이제 물건이 아닙니다. 이 물건의 일부가 됐어요. 그러면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 되는 거죠. 그럼 독립성이 있는 이 물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부속물이라고 합니다. 이거 물건 편에서도 했어요. 요거는 뭐라고 불러요? 부합물이라고 한다고. 부합물. 이 부합물로 인해서 목적물의 가치가 증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유익비로 해결해야 되죠. 이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해결하고 부속물이잖아 이거. 부속물의 경우에는 우리 수거해 가야 되죠. 수거해 가는 거예요. 이거 내 거야. 그러니까 끝나면 독립된 물건 빼가야 되는데 혹시 저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갑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다든지 아니면 갑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 부속물에 대해서 얘가 수거해 갈 수도 있지만 네가 다시 사라 라고 해서 뭐도 할 수 있어? 부속물 매수 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전세권이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소멸한 경우에 전세권자는 그 원상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한 물건은 수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세권 설정자가 또 야 팔고 가라 얘가 수거해 가려고 그럴 때 야 팔고 가라 그럼 또 팔고 가야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할 수 없는 것이고 전항의 경우 부속한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때는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때도 또한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얘한테 산 거라면 네가 사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자기한테 유리한 것 같아서 을이 뛰어가려고 그러면 수거해 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또 을이 수거해 가려고 그럴 때 갑이 야 놔두고 가 내가 살 테니까 라고 해서 전세권 설정자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부속물에 대해서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매수 청구권 누구누구 행사한다고요? 둘 다 행사한다고 둘 다.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가 수거해 가려고 그럴 때 두고 가라 라고 하고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야. 응해야 된다. 아시겠죠? 또 전세권자도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전세권자가 매수 청구하려면 저 부속물이 전세권 설정자인 주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갖다 붙인 물건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 맘대로 갖다 붙이고 사용 수익하다가 야 네가 사라 이럴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전세권 설정자가 무슨 죄 졌어요? 전세권자가 지가 쓰고 싶은 거 마음대로 쓰다가 나중에 네가 사라 그럼 막 사는 게 이거 아니죠? 네. 자, 그 다음에 161페이지 보면 유익비 상환 청구권 나옵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하나요. 누구 선택에 쫓아서? 소유자 선택에 쫓아서 소유자 그거 밑줄 쳐야 되죠. 항상 비용 상환 청구의 선택권자는 누굽니까? 유익비 상환 청구의 선택권자는 돌려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돌려받는 사람이 항상 선택권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그럼 돌려받는 사람 누굽니까? 소유자 아니겠습니까? 네. 네, 물건 돌려받는 사람이 선택권자예요.
소유자 선택에 따라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전항의 경우 법원은 소유자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도 있다. 이거는 우리 점유권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이 유익비는 가치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이렇게 크게 되면은 한 번에 돌려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법원에서 나중에 줘라 라고 하면 이거 갖고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유치권 주장하려면 피담보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는데 법원으로부터 상환기간에 허여를 받았다는 얘기는 지금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그 얘기죠. 그러면 유치권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요. 필요비는 상환 청구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넘겨보시면 162페이지에 전세권에 관한 설명 옳은 거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24회 문제입니다. 이 정도 해결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전세권은 건물의 하나에 설정할 수 있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네. 전세권은 토지 건물 다 설정할 수 있는 거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습니까? 가름할 수 있죠. 네. 또 전세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의 성격을 겸비한다. 맞죠? 그러면 니은하고 디귿이 맞았네.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답을 찾을 때 이게 지금 3개니까 별거 아니고 짧잖아요. 이런 거 찾을 때는 기억은 벌써 틀렸죠? 기억은 틀렸잖아. 건물에 한해서 설정할 수 있다. 틀렸죠? 그럼 기억 없는 거 쑥 보니까 디귿하고 니은이네. 그럼 여기서 디귿을 보면 답답해지는 거지. 니은 갖고 결정 나는 거죠. 아이, 뭔 소린지 모른다. 2번하고 4번에 디귿은 둘 다 들어가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답인데. 근데 디귿을 갖고 몸부림치면 되냐고. 니은만 가지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제 이해됐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지상권 문제도 아직 안 풀었죠? 제가 수업 끝나고 바로바로 문제 풀어주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은 지상물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다.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도 있고,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도 있다. 각각 분리 처분할 수 있다를 이렇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상권자는 지상권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의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 양도할 수는 없다. 틀렸죠? 각각 분리해서 처분할 수 있는 거고요. 각각 독립된 물건입니다. 그죠? 대상이 지상물의 소유권은 그 지상물에 대한 것이고, 지상권은 토지잖아.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고, 소유권도 다르죠. 둘 다. 존속기간 지상권 설정 후 또는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후 그 존속기간 중에는 지상건물이 신축자의 과실로 멸실되어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그렇죠. 지상물이 멸실되거나 수목이 벌채가 되면 다시 심거나 다시 지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지상권의 일반적 효력, 나머지는 없어요. 또 이게 없어가지고 요 정도밖에 없어가지고요. 이제 요거는 다른 데서 뽑아온 자료라고 얘기했죠. 지상권을 양도하는 금지 특약이 있을 때 양도금지 특약, 지상권 양도할 수 없다. 틀렸죠. 양도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입니다. 근데 물건 중에 양도금지 특약할 수 있는 물건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전세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자유로이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으나 임대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던 불가항력의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 어디서 보긴 봤는데 이거 여기서 보는 거 아니죠? 아무데나 들이대는 거 아니요? 이건 어디에만 있어요? 전세권에만 있고, 요건 또 뒤에 가면 담보물건으로서 질권도 있어요. 질권 같은 경우에는 담보물건이지 지 맘대로 누가 이게 임대하거나 뭐 전세하거나 전전질하거나 이런 거 했다가는 책임이 좀 가중이 된다. 그건 담보물건이니까 이해가 가는데, 전세권은 용익물건인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가만히 보면 실제로 전세권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전세권 설정자 보호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조항도 있고, 이 지상권은 본질적인 물건입니다. 양도금지 특약은 무조건 무효고요. 양도했대요. 양도했는데 불가항력으로 생긴 손해까지도
뭐 임대했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까지도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불가항력의 손해를 왜 책임을 져 이런 걸. 자, 그 다음에 수목만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 설정할 수 있나요? 구분지상권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구분지상권은 상하 범위를 정해야 된다. 수목 X다. 그 다음에 뭐죠? 이해관계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종류를 정하지 않은 수목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몇 년입니까? 수목이잖아. 수목. 30년이지. 수목은 무조건 30년이죠. 그 다음에 지료가 등기되지 않은 약정지상권이 지료가 등기되지 않았대요. 타인에게 양도돼서 이전 등기된 경우에 지료 증액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료 약정이 있어도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상권을 승계한 전득자에게는 대항 못하는 겁니다. 걔는 무상의 지상권이 취득되는 겁니다.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 양도 전후에 발생해서 그러면 토지 양수인에 대한 지료 연체 기간이 2년이 되어야만 양수인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가 아니라 그래야만 됩니다. 그죠? 새로운 양수인에게 2년이 연체가 돼야지 합산해서 2년이라고 소멸 청구할 수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에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아니요. 2년의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할 때 저당권자 또는 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 있죠? 해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에게 통지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면 바로 소멸하는 겁니다. 통지할 의무가 하나 추가되어 있을 뿐입니다. 존속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갱신 청구로 지상권은 계약 갱신의 효력이 즉시 발생합니까? 갱신 청구는 거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갱신 청구하려면 지상물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돼? 현존하고 있어야 되고 지상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다만 지상 건물의 상태는 따져야 안 따져요? 안 따집니다. 지상 건물의 상태는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무조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명 그발 오케이죠. 예. 지료 연체로 인하여 지상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지상권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까? 그치? 매수 청구권 행사하려면 갱신 청구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갱신 청구가 들어가려면 기간 만료로 소멸한 경우에만 갱신 청구가 들어가는 거죠. 예. 또 지상권이 저당권이 설정된 나대지의 담보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저당권자 명의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우리 이거를 담보지상권이라고 현장에서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변제돼서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면 지상권 필요 없는 거잖아 이제. 그럼 지상권 당연 소멸이죠. 예. 자, 법정 지상권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 설정한 때는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 이거 나오면 맞은 거예요. 요거는 바꿔 나오면 항상 전세권 설정자를 뭘로 바꿔 나와? 전세권자로 바꿔 나오거든요. 지상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 건물 없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 없는 토지가 무슨 토지입니까? 나대지죠. 저당권 설정한 후 건물이 신축이 됐답니다. 그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법정지상권은 무조건 출발이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여기서 저당권 전세권이 설정이 되거나 기타 처분 행위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대지에 저당권 먼저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할 때 지상의 건물 없었네. 그러면 그 나중에 지상 건물은 철거돼야 됩니다. 아니면 뭐 하는 거죠? 우리 저당권에서 공부할 겁니다. 일괄경매 청구 대상이 되던가 아니면 철거되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하고 있을 때 어떻게? 지상 건물이 있지만 서로 다른 소유자에 속했대죠. 이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됐다.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당사자 약정만 승계 취득할 수 있어요? 승계 취득? 약정으로? 아니지. 이거 등기해야 되죠. 법정지상권을 처음에 취득할 때는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도 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처분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등기해야 됩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이 멸실되거나 개축이 됐대요. 법정지상권 소멸합니까? 기간이 남아있으면 다시 지으면 된다고 얘기를 했죠. 예.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제3자는 건물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답니다. 아직 법정지상권은 취득 못한 거죠. 다만 뭐만 가지고 있어요?
지위.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는 건물 양수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건물을 취득한 자가 법정지상권자를 상대로 야,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 네 이름으로 등기 안 돼 있어? 그러면 토지 소유자에게 너는 지상권자에게 지상권 설정 등기해주고 너는 나에게 지상권 이전 등기해줘라 라고 대위 청구할 수는 있어요. 그때도 지료는 줘야 된다 그랬죠? 네. 자,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후 토지 소유권이 양도가 될 때 토지 법정지상권은 등기 전에는 그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있다죠. 법정지상권은 등기 없이 취득하고 등기 없이 대항하는 겁니다.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장차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자가 대지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이건 부당이득이죠. 남의 땅, 법정지상권이 있어도 남의 땅을 그냥 사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를 내야 되는데 아직도 지위만 가지고 있대지 법정지상권도 취득하지 못했답니다. 그래도 남의 땅 사용하고 있으면 당연히 그 지료 상당액은 줘야 되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경락이는 요번엔 매매가 아니라 건물을 경락받았대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그 저당권의 효력은 토지에 대한 권리인 지상권 임차권에도 미친다죠. 예, 이건 전세권하고 저당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경락인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토지 소유자는 건물 매수인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당연히 법정지상권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처분할 때만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서 그 건물은 반드시 등기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무허가 건물이라도 관계없다죠. 이때 이 지상권에서 지상물, 뒤에 가면 토지 임차권에서 지상물은 항상 그발 오케이야. 우리끼리 쓰는 말로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있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물이라도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것이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하는 것이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대상도 되는 겁니다. 그발 오케이 항상. 아시겠죠? 또 이거 뭐냐고 또 뭐 약자냐고 물어보지 마시고 거지 발사계 같이 생긴 건물이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되고 아시겠죠? 예, 계약갱신 청구 대상이 되고 법정지상권 성립 대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지 처분행위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귀속이 달라진 경우에 이 말 속에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같다가 토지 처분행위로 달라졌다 그 얘기잖아요. 처분행위 당시 토지와 지상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했으면 좋고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일 필요는 없다. 그래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저당권 설정할 당시를 기준으로 전세권 설정할 당시만 기준으로 보면 된다. 원래 동일인 소유의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러면 소유권 귀속이 동일인에게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무효였대요. 그 뒤 원인 무효가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가 됐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였던 거야? 아니었던 거야?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예. 건물의 소유자가 자, 건물의 소유자는 갑이고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근데 건물의 소유자가 요거 등기 서류를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거야. 위조해서. 그럼 이 등기는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니까 같은 거 같아도 같지 않은 거죠. 근데 을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거 말소하고 을 명의로 다시 회복이 됐대요. 그러니까 얘가 주장하는 게 동일인 소유의 토지가 있다가 토지 건물이 있다가 이렇게 돼서 달라지게 됐다. 그러니까 법정지상권 아니냐라고 하는데 사기꾼들이 주로 쓰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처음부터 이 등기는 무효 등기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존재했던 적은 없는 거야. 그걸 어디서 찾냐면 원래 동일인에게 소유권 귀속이 원인 무효로 이루어졌다가 그러니까 을하고 갑이 매매도 하지 않았는데 매매한 것처럼 갑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동일인 소유의 토지 건물이 있는 것 같지만 이건 무효 아닙니까? 무효 등기니까 처음부터 동일인 소유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겉으로만 이렇게 보인다고. 그럼 이제 을이 가만 안 있겠죠. 거의 원인 무효가 밝혀져서 등기가 말소됩니다. 그럼 을로 등기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경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할 수 없는 거지.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지 않은 채 매도인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매매계약이 해제가 됐답니다. 이때 매수인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가 없지. 토지 매수인이 이전 등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소유자란 얘기야? 아니란 얘기야? 왜 아니란 얘기야? 법률 행위에 기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의 득실변건 뭐까지 해야 되는데 이전 등기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상태에서 건물 먼저 지었다 그 얘기잖아요.
또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매수한 을이 대지에 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서 건물 소유 명의는 갑에게 남아있을 때, 그럼 갑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인정될 이유가 없어요. 당사자 사이에 둘 다 갑 소유 토지와 건물이 있었는데 둘 다 샀다니까. 매수인이 토지와 건물을 다 샀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인지 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했답니다. 그러면 그 건물 소유자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건물이 토지 사용권이 다시 생깁니까? 돈 다 받고 팔았는데?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는 이렇게 갑으로부터 대지와 건물을 누가 매수했대? 을이 매수했대죠. 그리고 대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건물 소유 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을 뿐이지 사실상 지배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죠. 을은 자기 땅 위에서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갑에게 돈 다 받고 매도한 갑에게 법정지상권이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 아, 얘네들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지상권 싫어. 뭘로 할 거야? 임대차를 할 거야. 그러면 법정지상권에 배제 특약이 있었던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배제 포기 특약이 있었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만을 타인에게 증여한 후 구 건물을 철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나 지상권 필요 없어 그런 것 같은데 그 지상에 자기 이름으로 건물을 다시 신축하기로 했대요. 그러면 건물을 철거해서 토지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야. 이거 철거하고 더 빵빵한 거 짓겠다는 거예요. 빵빵한 거 짓겠다 그런 얘기죠. 이 경우에 일단 건물 철거에 합의가 있는 이상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렇죠. 적극적으로 토지 더 사용하겠다 그런 거기 때문에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입니다. 타인의 토지에 소유자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에 승낙 없이요.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죠.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럼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수호 봉사가 계속되는 한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습니다. 예, 계속해서 존속하는 것이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봉분, 외부에서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되고 평장, 암장 같은 경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경우에 분묘기지권 인정될 수 없고요. 부부 일방이 먼저 사망해서 이미 분묘가 설치되고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그 분묘기지권 범위 내에서 후에 사망한 다른 일방을 단분 형태로 합장해서 분묘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새로운 분묘인 거야. 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분묘에서 똑같은 범위 내에서 다른 분을 집어넣으면 두 사람을 위한 분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분묘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는 경우에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면 토지 소유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토지를 양도합니다. 그러면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로부터 무조건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원인, 자기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하고 그 분묘에 관한 철거 등의 어떤 특약 없이 토지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됨과 동시에 분묘기지권 전 소유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때는 분묘기지권 성립과 동시에 지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 하나, 타인의 토지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했대요. 그럼 승낙할 때 토지 사용료 얼마를 할 것이냐 약정할 거 아닙니까? 그건 약정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고 약정이 없었다 그러면 뭐야? 그냥 써라지. 무상이겠죠. 네. 그런데 타인의 토지에 몰래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간 분묘기지를 점유했답니다. 여긴 소유의 의사가 왜 안 들어가지 참?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해야 돼 말아야 돼? 자주 점유. 빼먹었죠? 빼먹은 거야? 안 빼먹은 거야? 아, 뭘 빼먹어 또 빼먹기는. 아, 이게 복습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거는 자주 점유고 이거 그쵸? 자주 점유 아니라도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이거 들어가면 틀려버린다고. 여기는 소유의 의사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간다니까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등기해야 되고 여기는 등기 없어도 이게 봉분이죠?
예, 그 다음에 질권은 원래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를 하더라도 분묘기지의 주위를 포함한 지역까지 미친다고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평상시엔 분묘기지에만, 근데 혹시 수호 봉사에 필요해서 주변 땅을 써야 되겠다? 예를 들면 혼자 가서 절할 때는 혼자, 200명이 가서 한꺼번에 절해야 되겠다. 그럼 그 공간 정도 주위 땅도 쓸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수호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게 좀 과장돼서 얘기하지 어떻게 200명이 한꺼번에 가서 절을 하겠어.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또 질문 들어볼까 봐 겁난다. 어떻게 200명이 가서 절합니까? 이러고. 자, 여기까지 하면 끝났죠? 예, 쉬었다가 우리 전세권에 관한 문제는 담보물권 중간에 풀다가 또 할 거예요. 예, 바로 안 할 거야. 자, 쉬겠습니다.